실제 사연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4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분을 알았습니다. 호찌민의 오래된 카페에서 처음 그녀를 본 것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나는 무역회사의 대표로서 베트남 출장을 벌써 5회째 반복하고 있었고, 매번 같은 테이블에 앉으면 언젠가부터 닌이 그 옆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미소, 서툰 한국말, 그리고 내 외로움을 정확히 아는 듯한 눈빛.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식은 작았다.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회사 직원 몇 명과 친구들 정도가 참석했을 뿐이고, 가족은 모두 반대했었고, 어머니는 울고 동생 상우는 끝내 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었다. 형, 정신 차려요. 나이 차이가 나는데 베트남 여자라니요. 그의 목소리는 전화 너머로도 차가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선택을 방어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결혼 4년 차 나는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간은 이미 망가져 있었고,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유전적 요인일 수도 바이러스 감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하나였다. 2번, 투석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일상. 리는 완벽한 아내였다.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해 내 베개를 고쳐주고 밥을 떠먹여주고 때로는 옆에 누워 내 손을 잡았다. 밤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자주 말했어요. 당신이 낳으면 우리 베트남에 가요. 당신 엄마한테도 소개할 거고. 그것이 거짓인 줄은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에게 거짓도 약이 되는 것이다. 상훈이 처음 뭔가를 발견했을 때 나는 이미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 있었고, 그가 병실로 찾아와 낡은 봉투를 꺼냈을 때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재산 이전 동의서 초안. 내 서명은 흔들리고 불안정했고, 그 옆에는 도안이라는 낯선 외국인 남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상훈이 물었다. 형, 이게 뭐예요? 도안이 누구지? 나는 대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닌이 들어왔고, 그녀는 빠른 손놀림으로 상훈이 손에서 종이를 재빠르게 빼앗았다. 미안해요. 그거는 나 여기 있어요, 형. 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상훈의 눈빛이 변했다. 나는 그들을 번갈아 보았고, 린은 종이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완벽하지 않았으며,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미소에 금이 간 것을 봤다. 상훈이 병실을 나갔을 때 나는 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내 손 닿지 않는 거리에 서 있었다. 당신 뭔가 숨기고 있지? 내 질문에 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연민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무언가 더 어두운 감정도 있었다. 창밖의 서울은 여름 햇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나는 차가운 그림자가 내 위에 내려앉고 있음을 느꼈다. 그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나는 그것이 죽음의 그림자임을 알았다. 그날 아침 나는 눈을 뜨니 병실의 천장이 보였다. 흰색 천장, 그리고 시계 바늘이 7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몸은 이미 나를 배신한 지 오래였다. 리는 어제처럼 오지 않았다. 아침 7시면 항상 들어오는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8시가 되고 9시가 되었다. 의료진은 내 기계들을 확인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듯 했다. 이제 문제는 언제일 뿐이었다.
10시 30분경 의사가 들어왔고 그의 얼굴은 차분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있어요. 가족분들에게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고 대답은 할 수 없었다. 정오가 넘었을 때 상훈이 들어왔고 혼자였다. 리는 여전히 오지 않았고 상훈이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형,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후회했고 모든 것을 후회했다. 베트남 카페에서의 만남, 결혼식, 모든 선택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다. 오후 1시 47분 나는 눈을 감았고 그것이 나의 마지막이었다. 나는 죽었다. 상우는 내가 숨을 거두는 것을 보지 못했다. 간호사가 다급히 통보했을 때 그는 화장실에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다. 내 몸이 차가워지는 동안 상우는 병실 밖에서 울고 있었고 어머니는 응급실로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장례식장은 상훈이 주관했고 나를 알던 사람들이 조의를 표했다. 회사 직원들, 오랜 친구들, 그리고 몇몇 친척들. 하지만 누군가 중요한 인물은 없었다. 리는 오지 않았다. 3일이 지났을 때 그녀는 나타났고 하얀 한복을 입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녀의 얼굴은 슬픔이 아닌 분노로 가득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형이 당신에게 유산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 상훈이 린을 향해 말했다. 변호사는 서류 묶음을 펼쳐 보이며 보험금, 유산 상속 청구서. 그녀는 합법적으로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배우자의 지위로. 상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전부야. 당신이 뭔데 형의 의지를 판단해요? 나는 법조관이에요.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장례식장 안에서 내 관 옆에서 두 사람은 싸웠다. 상훈은 린에게 손가락질을 했고 린은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다. 변호사는 상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유상훈님, 현재 고인의 재산이 유상훈님의 명의로만 등록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상훈은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내 손글씨가 있는 유언장. 그 종이는 떨리지 않았다. 형이 직접 쓴 거야. 재산 상속 신청 전에. 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거짓이야. 당신이 조작한 거야. 조작, 형이 직접 작성했어. 당신이 형을 조종했어. 그 남자, 도안, 넌 뭘 했어? 형한테 뭘 줬어?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례식장 안이 술렁거렸고 모두가 우리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얼굴을 가렸고 친척들은 속삭였다. 린은 몇 발 물러서며 말했다. 재판을 하자. 법정에서 해결하자. 상훈은 대답하지 않고 뒤돌아섰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에 관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내 죽음이 아닌 내 유산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말릴 수 없었다. 나는 죽었으니까. 법정 안은 조용했고 판사가 서류를 읽고 있는 동안 리는 손을 모으고 앉아 있고 상훈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재산 이전의 합법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피고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린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제 의뢰인은 유민석 씨의 합법적인 배우자이며 결혼증명서가 모두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현재 고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유상훈이 잠깐 판사가 손을 들었다. 유언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문서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계획입니까? 상훈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고인이 직접 쓴 유언장입니다.
의료진의 증언으로 당시 정신 상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고인의 정신 상태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네, 판사님. 린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건 거짓이에요. 남편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 유언장은 그건 당신이 조작한 거야. 린이 상훈을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내 남편은 마지막까지 나한테 내가 병이 나으면 우리 베트남에 가요라고 했어요. 그게 그의 진정한 마음이었어. 침착해 주십시오.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 당신은 그 유언장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린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병원 기록, 민석의 의료 상태 일지. 하지만 그것은 증거가 될 수 없었다. 상훈의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다. 판사님, 저희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상훈이 한 권의 일기장을 건넸다. 누군가 손으로 꾸역꾸역 쓴 글씨들, 페이지마다 날짜가 있었다. 판사가 읽기 시작했고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것이 고인의 필적이 맞습니까? 네, 판사님. 저희가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100% 일치합니다. 판사가 구절을 크게 읽었다. 린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듯하다. 최근 들어 자주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향기가 다르다. 뱃속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 법정 안에 침묵이 흘렀고 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판사가 계속 읽었다. 상훈아, 혹시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준다. 린을 믿지 마라. 그 여자는 처음부터 나를 속였다. 린이 몸을 떨었다. 그건 지금은 증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침착하세요.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 당신이 뱃속의 아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린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으며 변호사가 그녀에게 뭔가 속삭였다. 변론으로 나신다면 다음 공판 때 하실 수 있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그리고 판사가 상훈을 바라봤다. 유상훈 씨, 당신이 이 일기장을 왜 지금 제출했습니까? 아내의 부정이 의심되었을 때 바로 제출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훈이 대답했다. 형이 돌아가신 후에 발견했습니다. 판사님. 그렇다면 혹시 판사가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유민석 씨의 사망이 자연사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 기록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린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판사님, 그건 추측입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일기장의 내용과 현재의 상황을 보면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훈이 상반신을 앞으로 숙였다. 판사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상훈이 또 다른 폴더를 제출했다. 형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사진입니다. 판사가 사진을 들었다. 한 여자와 한 젊은 남자. 그들은 호텔 로비에서 키스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린이었고 그 남자는 상훈이 말했다. 그 남자가 도안입니다. 형의 회사에서 통역사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린이 일어나 소리쳤다. 그건 조작이야. 내가 그런 적 없어. 도아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당신의 아들입니까? 판사가 물었다. 네, 내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린이 입을 다물었다. 제시해 주십시오. 판사가 다시 말했다. 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그녀의 팔을 잡으며 그들은 속삭였고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그들을 바라봤다. 다음 공판은 일주일 후입니다. 그때까지 추가 증거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판사가 판결봉을 내려쳤다. 법정을 나오며 상훈은 휴대폰을 꺼내어 형사 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형이 시신을 부검해달라고 요청할게요. 독극물 검사를. 뒤에서 린의 비명이 들렸다. 아니야, 나 아니야.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상훈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그가 찾아야 할 것은 진실이었고, 그 진실은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상훈은 검찰청으로 직접 찾아가서 담당 검사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은 서류로 어지러워 있었다. 유상훈 씨, 일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파일을 열었다. 고인의 간 조직에서 아르세닉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치명적인 용량입니다. 상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형이 독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현재 배우자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증거는? 그게 문제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약물 투여 흔적도 명확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수사한 결과 용의자가 베트남에서 오기 전에 비소약물을 구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베트남 호찌민에서의 구입 영수증이에요. 약국에서 구한 거고. 상훈이 말했다. 그럼 저희가 도안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놈은 도망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국제경찰에 수배 중입니다. 다만 검사가 한숨을 쉬었다. 도안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의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조사한 결과 그 남자는 도안이 아닙니다. 상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라고요? 며칠 후 상훈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대면 조사실이 아니라 화상으로 접속된 베트남 경찰청과 통화 중이었다. 화면에는 한 중년 사업가가 나타났다. 사업가가 말했다. 한국어로. 네, 저는 호찌민에서 사업하는 박진호입니다. 제가 그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상훈이 물었다.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그 여자, 린이죠. 제가 베트남에서 본 그 여자는 이미 결혼해 있었어요. 상훈의 호흡이 멈췄다. 무슨 뜻입니까? 그 여자가 말한 아들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남편이었어요. 진짜 남편. 상훈이 소리쳤다. 뭐, 남편이라고요? 내 남편입니다. 이름은 도안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었는데. 박진호가 서류를 뒤적였다. 아, 판덕민이라고 했나. 아무튼 그 여자의 합법적인 배우자였습니다. 제 증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훈은 말을 못했다. 화면 너머에 박진호가 계속했다. 그 여자, 제가 봤을 때는 나이를 속인 것 같아요. 키는 작은데 자꾸 자기가 젊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고도 했고요. 검사가 개입했다. 그렇다면 그 판덕민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박진호가 말했다. 당연하죠. 여기 있으니까요. 아, 그런데 그 사람 나이 꽤 많은데요. 4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린이 자기 아들이라고 한 그 사람 말이에요. 검사와 상훈이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박진호가 계속했다. 그 여자, 실제 나이도 린이라는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마 35세 이상은 되어 보였는데 서류엔 28살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상훈이 중얼거렸다. 35세. 실제로는? 검사가 물었다. 판덕민 씨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건 일주일 전이었는데 이미 호찌민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어디로 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온 상훈은 휴대폰을 들고 하영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의 추적을 계속해야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있어요. 하영 형사가 말했다. 국제 심원 조회를 했는데
도안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인물이 여럿 있어요. 다만 그 중에 고인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판덕민입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 여권 정보를 보면 형사가 잠깐 멈췄다. 국적이 베트남인데 한국 관광 비자로 4번이나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관광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로 보여요. 상훈이 물었다. 어떤 의도입니까? 일시적 거주와 작은 방을 구하고 돈을 송금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트남으로요. 상훈이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는 짧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정리하면 린과 판덕민은 베트남에서 이미 부부였고 그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내영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인 거군요. 그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영 형사가 더 말했다. 부검 결과에서 나온 비소, 린이 구입한 약물과 일치합니다. 그럼 형을 죽인 건 린입니다. 하영 형사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유민석 씨는 아내라고 믿던 사람에게 독살당했습니다. 상우는 눈을 감았다. 창밖이 서울은 여름 햇빛으로 환했지만 조사실 안은 차갑고 어두웠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형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렸다. 상훈아, 혹시 내가 죽으면 하지만 상훈은 이제 그 목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난 후 법정은 만석이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상속소송에서 살인사건으로 격상되었다. 신문 기사들이 일면을 장식했다. 베트남 여성, 남편 독살 혐의, 국제사기단 적발. 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고인 린, 당신은 유민석 씨에게 비소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떻게 항변하시겠습니까? 린이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해 있었다.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뭔데요? 남편이 너무 아파하니까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길 바랐어요. 법정이 술렁거렸다. 판사가 말했다. 안락사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린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판사님, 제 의뢰인은 고의가 없었습니다. 단지 침묵하세요. 판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발견한 증거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검사가 자료를 제출했다. 사진, 증언, 약물 검사 결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작성한 편지 사본입니다. 검사가 읽었다. 판덕민에게 그 남자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아들인 척해서 돈을 빼돌리자. 그리고 그 다음엔 약을 써야 할 것 같아. 준비해와. 법정이 요동쳤다. 린이 소리쳤다. 그건 내가 쓴 게 아니야. 필적 감정 결과가 일치합니다. 검사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판덕민의 위치도 추적했습니다. 모니터에 영상이 나타났다. 판덕민, 아니 도안이 공항에서 체포되는 장면이었다. 그는 베트남에서 도망쳤지만 결국 태국 방콕 공항에서 잡혔다. 피고인 도안, 당신도 여기 있습니까? 화상으로 연결된 도안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나이는 42세였다. 절대 28세의 젊은이가 아니었다. 내가 뭘 했는데? 도안이 말했다. 당신은 유민석 씨의 신분을 도용하여 비자를 발급받았고 비소, 약물을 한국으로 밀입국했으며 피고인 린과 공모하여 유민석 씨를 살해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당신의 휴대폰 기록, 금융거래 기록, 그리고 증인 증언이 모두 당신을 가리킵니다. 그 외에도 검사가 더 말했다. 린과 당신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4명의 다른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해액은 약 5억 원에 달합니다. 법정이 또다시 요동쳤다. 판사의 판결은 신속했다. 피고인 린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린이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피고인 도안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도안이 화면에서 사라졌다. 본 재판부는 추가로 사기, 신분도용, 미립국 등의 혐의로 별도의 수사를 진행할 것을 결정합니다. 판결봉이 내려쳐졌다. 재판이 끝난 후 상우는 형사 하영을 만났다. 경찰서 카페에서 상훈 씨, 한 가지 더 있어요. 하영이 봉투를 건넸다. 고인이 노트북에서 찾은 파일인데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어서요. 상훈이 봉투를 열어보니 USB였고 그는 경찰서 조사실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영상 파일이 재생되었고 화면에는 민석이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맑았고 마치 죽음을 이미 받아들인 듯한 표정으로 상훈아, 녹음하는 건데 혹시 내가 죽으면 이걸 봐줘. 민석이 말했다. 내가 미련한 놈이라는 걸 알아. 린을 너무 쉽게 믿었어. 그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도 느낌으로 알았는데 나는 죽기 전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기로 했어. 누군가 필요했어. 상훈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상훈아, 넌 달라. 넌 똑똑하고 지혜로워. 그 여자를 믿지 말고 진실을 찾아. 내가 만약 그 여자 때문에 죽는다면, 아니, 내가 그 여자에게 죽는다면, 민석이 한숨을 쉬었다. 그게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되는 거다. 하지만 넌 살아있어. 넌 내 복수를 할 수 있어. 그는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말했다. 상훈아, 혹시 내가 죽으면 린을 너무 미워하지도 마라. 하지만 절대 용서하지도 마. 그 여자도 뭔가 큰 것에 휘말려 있어. 그 여자 뒤에는 더 큰 그림자가 있어. 그걸 찾아 알겠지. 영상이 끝났다. 상훈은 화면을 바라봤다. 영상은 정지된 채로 민석이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미 죽어가면서도 동생을 위해 증거를 남긴 형의 얼굴. 3개월 후 상훈은 한 카페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베트남 국제사기단 일당 추적 중, 린 일당 4명의 노인 추가 피해자 조사 중, 판덕민 태국에서 추가 범죄 혐의로 재판, 그리고 가장 아래 작은 기사 유민석 씨 사건 상속 재판 최종 종료. 유상훈 씨가 모든 유산 상속. 상훈은 신문을 접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가을이었다. 날씨는 서늘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상훈아, 형, 제사 준비는 했니? 네, 엄마 다 준비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그 여자는? 상훈이 말했다. 감옥에서 평생을 살게 될 겁니다.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마침내 복수가 이루어졌다는 한숨이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상훈은 형의 묘지를 찾았다. 강남이 공원 묘지. 민석의 조용한 안식처였다. 상훈은 무릎을 꿇었다. 형, 당신의 복수는 끝났어요. 그는 묘비를 쓸어내렸다. 그 여자는 감옥에 있고 그 남자 잡혔습니다. 당신이 남긴 영상이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상훈이 말했다. 형, 당신은 결국 죽고도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당신이 남긴 증거가, 당신의 직감이, 당신의 마지막 메시지가 모든 거짓을 꼬집어냈습니다.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렸다.
상우는 묘비 앞에 그냥 앉아 빗속에서 형,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죽음은 더 이상 거짓이 아니에요. 그건 진실입니다. 묘지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그 빛은 차갑고도 아름다웠고 마치 죽은 자의 복수가 이루어질 때의 정의의 빛처럼.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상우는 형의 목소리를 들었다. 상우나, 고마워. 내 복수를 완성해줘서. 빗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듯. 하지만 그건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는 환호성이었다. 상우는 일어서서 비에 젖은 옷을 털고 그리고 묘비를 한 번 더 어루만졌다. 형, 영원히 안녕. 그는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곱고 당당했으며 죽은 형의 복수를 완성한 동생의 뒷모습이었다. 창 밖에는 여전히 빛이 내리고 있고 그 빛은 마치 진실을 씻어내는 듯 차갑고도 슬펐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었다. 그 빛 속에서 정의가 살아있었기에.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